아나운서가 추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주제는 삼성전자 뜯어보기. 네. 기존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네. 해주셨지만 이 기업 하나를 완전히 막 샅샅이 분해하고 뜯어보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동학 개미들의 꿈이자 희망이자 미래. 항상 나오는 질문이 지금 너무 올랐는데 사도 돼요? 왜 안 올라요? 늘 항상 이 질문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이 기업을 네. 아주 철저하게 뜯어서 분석을 해주시죠.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 네. 갈아서 드리겠습니다. 다 갈아서 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네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트 부문의 선전, 오스틴 한파를 녹이다. 요거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스마트폰이랑 TV 부문이 완제품 부문이거든요. 삼성전자가 하는 대표적인 완제품인데 그쪽에 이익이 잘 나왔어요. 오스틴 그 팹에 한파가 불어서 네. 생산에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3천억 정도 손실을 봤어요. 아... 그 부문을 완전히 상쇄해 준 거죠. 이야, 대단하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사실 핸드폰만 만드는 회사, 뭐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각각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IM 부문, 그리고 CE, 그리고 DS. 쉽게 이야기하면 IM 부문은 스마트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CE 부문은 TV 등 가전, 그리고 DS 부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작년 매출 기준으로 네. 뜯어보면요. 작년 매출이 236조 8천억이거든요. 이 중에서 IM 부문, 스마트폰 부문이 한 42% 오. 정도 되고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부문이 40%, CE 부문이 한 20%, 그리고 하만이 한 4% 정도 됩니다. 4%. 네, 그러면 약간 100%가 넘죠?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연결 기준으로 잡혀서. 네. 왜냐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네. 30조 정도 하거든요. 매출 한 13%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자회사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 원래 예전에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였어요. 네네네. LCD 사업부였는데 그냥 스피노프 한 거죠. 근데 연결로는 실적이 잡힙니다. 아, 되게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만이 연간 매출이 한 네. 9조에서 1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것도 연결로 잡히니까 중간에 상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그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때에 따라서 뭐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좀 네. 부진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이 기여도가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에는 금융위기 이후로 스마트폰 사이클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IM 부분이 상당 부분 이익을 벌어서 회사의 실적을 보완해줬던 부분이고요. 그 금융위기 이전에는 브라운관 TV가 LCD로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는 최고의 성장 산업이 LCD였어요. 아. 그런데 지금 LCD는 중국 쪽으로 이제 헤게모니가 그쵸?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TV향 LCD는 거의 다 사업을 접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당 부분이 지금은 중소형 아몰레드 쪽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최근 한 5년 사이에는 반도체 부문이 큰 이익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부분이 큰 기여를 네. 하고 있다. 네네. 근데 또 반도체 부분이 이전에 비해서 좀 부진했다라는 평도 나와요. 왜 그럴까요? 1분기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1분기만?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좀 생각보다 기대보다 좀 못했는데 아무래도 오스틴 팹이 네. 한파 때문에 가동 중단돼서 그게 이제 한 3천억 정도 손실을 봤던 게 좀 컸고요. 파운드리 사업 쪽에서 지금 네. EUV 라인을 깔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5나노 쪽이 이제 공정이 수율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 쪽이 좀 좋지 못했고 디램 가격이 상승했는데 네. 그게 1분기보다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아, 했거든요. 2분기부터? 그래서 2분기에는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아.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부문의 이 기여도가 굉장히 커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냥 단기적인 일이네요. 그렇죠. 또 네. 다시 또 뭐 디램 가격 상승하니까.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스팟 가격이라 그러잖아요. 네. 스팟 가격이 굉장히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용팔이 그렇죠. 형들이 파는 네네, 그렇죠. 네. 그 가격이 그러면 그게 고정 거래 가격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반영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그때 또 가격 반영이 본격화가 될 거고 2분기는 사실 한 15%에서 20% 정도 서버용 디램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게 2분기 실적에 본격으로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좀 나중에 반영이 되니까 네네. 뭐 걱정할 필요는 전혀 맞습니다. 없을 것 같고요. 전혀 없습니다. 주식은 항상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요. 네, 미래를 보고 실적을 땡기기 때문에 아, 이번에 쇼크 나왔다고 해서 반도체를 안 좋게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 맞아요.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잖아요. 네네. 이게 또 빅 이슈였는데 그렇죠. 이 하만을 왜 인수했을까요? 신성장 산업이 필요했던 거죠, 삼성이. 사실 삼성이 10년 동안 꾸준하게 어떤 매출과 이익을 냈는데 사실 실적 성장률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성장률이요? 네, 매년 한 자릿수 정도 성장밖에 못했어요. 스마트폰이 좋을 때는 반도체가 안 좋고
반도체가 좋을 때는 스마트폰이 안 좋고 둘 다 같이 못 이렇게 가. 네,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들이거든요. 사실 10년 전에도 거의 200조 정도 매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10년 지났는데 236조면 성장으로 봤을 때 기대가 좀 못 미쳤던 부분이 네네.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사업도 키우고 전장 사업도 키우고 뭐 시스템 반도체도 키우고 이런 것들 노력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마 인수한 이후에 네. 신성장이 됐나요? 신성장 동력으로 이용이 됐나요? 신성장 동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려면요.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네네. 그러면 한번 10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5대 신수종 산업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기억 못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5대 신수종 산업이 뭐였냐면 네. 태양전지, 태양전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제약, 네, 의료기기, 네, LED.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죠. 그렇네요. 그렇죠. 사실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게 배터리는 대박이 났죠. 잘 됐고,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 잘 됐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박 났죠. 되고. 근데 태양전지 안 됐죠. 그리고 LED 별로 안 됐죠. 의료기기 삼성 메디슨 인수했는데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5개 5대 신수종 산업 중에 2개는 성공하고 대박이 나고 3개는 별로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삼성 신수종 산업이라는 섹터들이 결국은 한번 시장에서 크게 아웃퍼폼 했다는 거죠. 지금 뭐 LED 산업이 다 죽었지만 10년 전에 LED는 굉장한 주식시장에서 핫한 아이템이었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빨리 따라올 줄 몰랐던 거죠. 태양광도 그렇고. 지금 신수종 산업으로 뭘 꼽고 있는지를 지금? 보면 우리가 10년 뒤에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그럼 지금. 네. 성격 급하시네요. 네, 빨리 좀 궁금한 이따가 김에 알려드리려고 궁금하게 했는데 해두시고. 네네, 이거는 사실 AI 5G. 근데 사실 네. 이미 지금 이거는 지금 핫하지 않아요? AI, 5G 둘 다? 근데 사실 여기서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숫자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는 여기서 수십조의 이익을 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전장 부품,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 이거는 따로 발표했어요. 앞에 4개는 같이 네. 발표했고 시스템 반도체 2030은 따로 2030. 네. 그거 저번에 네네. 얘기하기 근데 시스템 반도체라고 우리 하면 네. 요즘엔 너무 파운드리 쪽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설계 쪽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엑시노스 오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래는 진짜 네. AI, 5G 전장 바이오 거기서 대박 아이템들이 뭐 하나 나온다는 이제 겁니다. 대박이 네. 나겠다. 네. 그래서 이쪽 섹터는 네. 계속 투자하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채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이야기해버렸는데. 또 하만이 디지털 콕핏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름도 어려요. 콕핏. 이게 네. 뭐예요? 기존에 하만은 전장 부품을 했잖아요. 특히 카 오디오 쪽이 유명하고 있는데 이런 각 부분들은 잘했는데 전체에 있던 전장 안에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잘 못했거든요. 그걸 삼성하고 손잡고 같이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콕핏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조종석처럼 이렇게 앞에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시스템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율주행차가 레벨 5가 되면 네. 운전대가 없어집니다. 무서워요. 로봇택시가 되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가요? 그렇죠. 그럼 뭐 하겠어요? 거기서 정보도 보고 영화 보고 콘텐츠 소비하고 게임하고 디지털 콕핏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겠죠. 그러려면 네. 그런 미래를 디지털 콕핏 같은 이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디지털 콕핏이 근데 이제 탄생을 했잖아요. 네네. 지금 평가는 어때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적용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컨셉트만 남은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에 적용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차세대 자동차에 점점점 이제 적용돼서 나오겠죠. 나중에는 이제 레벨 5의 자율주행차가 되면 굉장히 고도화된 우리 디지털 콕핏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콕핏. 와, 네. 신기하다. UAM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 우리 아이템에서 했던 아이템. 맞아요. 다 연결이 되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삼성전자가 TCU 부문에서 뒤처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네네. TCU는 대체 뭐예요?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두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AP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럼 자동차 쪽에도 분명히 자동차의 두뇌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텔레매틱스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용어가 트랜스미션 컨트롤러 유닛도 TCU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트랜스미션 컨트롤러 유닛은 이 자동차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전장 부품들이 들어가요. 네. 그거를 전자 제어 장치라고 해서 ECU라 그럽니다. ECU 중에 하나가 TCU인 거고요. 그게 이제 트랜스미션 같은 거고 그 ECU를 통합을 해서 그거를 제어하는 게 TCU입니다. 그러니까 A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뒤쳐져 있으면 그렇죠. 어떻게 해요? 삼성이 이쪽 시장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삼성이 엑시노스라는 AP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엑시노스 오토를 내놨습니다.
근데 아직 적용되지는 못한 거죠. 근데 자동차 쪽은 핸드폰하고 다르게 좀 되게 적용이 느려요. 속도도 느리고 오랜 시간 동안 검증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아직까지는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가 되게 잘합니다. 그런 쪽은. 네. 엔비디아가 테슬라에다가 이런 그 AP를 납품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잘하는데요. 엔비디아도 팽 당했어요. 테슬라한테. 왜요? 왜요? 지금 테슬라가 직접 설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녹록지 않은 거예요. 시장. 그럼 삼성 어떻게 해요? 삼성은 이제 그 네. 수많은 실력 네. 떨어지는 자동차 업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업체들한테 납품하면 되는 거죠. 테슬라는 뭐 테슬라가 직접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하면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도 그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겠죠. 우리 스마트폰 시장 초창기 때 보면 네. TI 오맥도 있었고, 그죠? 엔비디아 뭐 테그라도 있었고, 스냅드래곤 퀄컴도 있었고, 삼성의 엑시노스도 있었고, AP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엔비디아도 모바일 AP 사업을 접었을 거예요. TI도 모바일 AP 사업을 접었고, LG도 뭐 좀 해보려다가 접었고, 결국 살아남은 게 퀄컴 스냅드래곤, 미디어텍, 삼성전자 엑시노스, 애플은 직접 하고 이런 회사들도 재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네. 시스템 반도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강조가 됐어요. 다 연결되는 거죠. 2030년까지.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정말 동학 개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 네네. 앞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요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네. 계속 지루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왜 네네. 그럴까요? 일단은 오스틴 팻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 한파 영향이 네. 있었고 단기적인 실적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원화하고 연동된 측면이 커요. 원화 그리고 코스피하고 연동된 측면이 큰데 최근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었죠. 작년 8월만 해도 0.5%였는데 네. 최근에 1.7%까지 올랐어요. 그거는 실질 금리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고 그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 배당률이 금리에 비해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면 주식 배당률하고 비슷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겠죠. 채권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그런 이제 수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시장이 또 둔감해졌어요. 네. 금리에. 그래서 뭐 2%를 뭐 뚫고 가는 이런 거 아니면 이제는 금리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서 환율도 튀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한국 자산인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좀 팔려는 수요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삼성은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화와 한국의 수출과 뭐 이런 것들 다 너무 여러 가지들이 다 그렇죠. 영향을 미치네요. 그냥 코스피 ETF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네.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시장도 굉장히 많아요. 원화 베이스로 한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 방향은 우상향이겠죠. 맞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고 대한민국 수출이 좋고 원화는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원화가 강세면 네. 환차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려는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죠. 작년에 처음 계좌를 트고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네.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일단 삼성전자부터 담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왜 이제는 내가 사니까 안 올라 이런 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10년 차트를요. 월봉으로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가 네,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주시고 보세요. 이게 삼성전자가 네. 지금 비싼지 안 비싼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아까도 네.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좋을 네네. 것이다. 특히나 네. 반도체 부분이. 네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성장을 담보하는 쪽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을 보시면 돼요. 지금 반도체 부문 성장률이 한 26% 정도 되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올해 연간으로 한 36%, 10%포인트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쪽이 좋고 네. 반도체 쪽 업황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LCD 8세대 라인을 스크랩했거든요. 네. 구조조정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애플이 폴더블을 적용할지 여부가. 폴더블? 네. 그러면 폴더블을 적용한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쓰겠네. 그게 또 굉장히 올해 실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궁금하다. 궁금하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기저효과, 작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상대적인 어떤 성장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뭐 크게 10% 초반대 정도의 이익률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요. 가전, CE 부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올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익률이 왜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네. 코로나로 인해서 보복적 소비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다니다 갑자기 막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비스포크 같은 거 있잖아요. 비스포크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많이 기대가 샀거든요. 되더라고요. 그런 네. 이제 실적이 좀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 정도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그래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가전제품들의 네. 수요는 TV 쪽이나 가전이나 폭발하고. 이런 쪽이 워낙 좋았어요. 소비를 못 하다가 올해도 근데 네. 올해도 막 지금 코로나가 엄청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는 작년처럼 안 그 정도는 다니고 아니다.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쨌든 성장은 하지만 네. 성장률의 어떤 곡선이 완만해진다라는 아. 거는 네, 기저 효과가 아니라 기고 효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고 효과. 네, 작년에 너무, 너무 높아서. 높아서. 네. 아. 문제는 반도체 쇼티지인 것 같은데 네네.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이 반도체를 가지고서 제품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가요? 저 반도체 수급에 대한 우려를 그 IM 부문장 고동진 대표가 네. 좀 이런 걱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 쪽 사업 성장률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좀 스탠스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밖에 있는 그냥 스마트폰 업체보다는 같은 회사니까 좀 더 수급이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좀 그런 우리 거죠. 먼저 네. 이렇게 쓸수 그리고 있어서. 사실은 이익 기여도 측면에서는 네. 스마트폰 많이 파는 것보다 반도체 가격 비싸게 파는 게 그게. 훨씬 좋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으로 가장 익숙하긴 한데 그렇죠. 사실 그것보다 반도체가 반도체죠. 더, 네.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또 네. 미국 백악관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네네.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초대를 받은 것 같은데 네. 대체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일단은 이제 미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 지난 시간 그 맞아요. 영상을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텐데 미국도 이제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뿌리려고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40% 수준에 이르는 보조금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초청받았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세계적으로 중요한 회사고 그 회사들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와.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오스틴 팹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EUV 라인을 깔아줘라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UV 관련주들은 최근 주가 흐름이 좋죠. 네. 네. 이게 삼성전자한테 좋은 걸까요? 경제라는 거는 네. 어떤 한 현상 가지고 이거를 예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기회도 있고 위기도 있고 대응의 영역이지 이게 단순히 어떤 이진밥처럼 yes or no라고 이렇게 판결을 해줄 수 없는 거죠. 주린이가 궁금한 건 yes or no여서요? 그렇죠. 잘할 거라고 믿어야죠. 그래 우리는 믿자 해야 되는구나. 우상향의 베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투자한다. 그럼 이제 미국 쪽에 자꾸 이제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일자리나 투자 효과가 미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혜택을 줘서 국내 투자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한편으로는 좀 이런 걱정도 들어요. 이런 게 이러다가 순식간에 또 공급 과잉으로 가는 거 아닌가. 공급 과잉. 그런데 이제 예전하고 좀 다른 게 지금은 어떤 과점적인 사업자들 몇몇 업체가 어떤 독주하는 위너 텍스 이돌이라는 시대고 옛날처럼 하락 사이클이 다운턴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분해하고 뜯어서 봤는데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혜받는 기업들 네.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좀 그래도 투자할 만한 기업들 꼽아주신다면 우리 뭐 많이 했는데요. 장비주에서는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네. 그럴 거예요. 12,000원에도 비싸도 사도 돼요. 라고 하고. 지금도 그런 댓글이 달리잖아요. 2만 원일 때도 비싸도 사도 돼요. 라고 그러고. 이제 32,000원이죠. 네. 지금도 분명히 너무 비싼데 사도 올랐는데. 돼요. 그러면 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니까 부담 매수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타이밍을 자기가 맞추려고 그러면 이는 좋은 주식들을 못 사요.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은 핵심 세상에. 그냥 오르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이제 오르는 건 이유가 있고 내리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수밖에 네. 없고요. 그리고 이제 PSK, 테스, 제우스, 원익 IPS 그리고 KC텍 같은 장비주들 잘 보시면 좋고요. 소재 부품주 쪽에서는 원익 머티리얼즈 그리고 원익 QNC, TCK,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사트 쪽, 후공정 쪽, 그리고 테스나, 테크윙, TSE 이런 쪽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말씀해주셨던 다 기업들이랑 이야기했던 다 종목들이고, 겹치기는 네네, 하네요. 맞아요. 네. 계속 우리가 트래킹하던 종목들이고, 네. 또 삼성전자가 배당금을 크게 줬잖아요. 네네. 이거를 외국인들이 자국으로 송금을 하면서 환율이 또 뭐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환율 상승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네. 삼성이 배당을 늘리면 외국인 펀드 입장에서는 사고 싶겠죠, 주식. 그쵸. 그렇죠. 더 매력적인 주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원화는 강세 요인이 크다는 거죠. 달러 대비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산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영향이 그렇죠. 미치겠네요. 이 단기적인 이미 발생한 일을 가지고 네.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항상 주식은 미래를 땡겨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은 다 프라이싱 돼 있는 거예요. 네.
내 친구의 주식을 소개합니다. 네. 내 친 주소라고 제가 이름을 우리 지었어요. 송혜민 아나 친구들 좋겠어요. 먼저 일단 대형주부터 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현대자동차랑 네네. 현대모비스 네네. 지난번에 네. 이 미래차 하면서 네. 워낙 또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담으려고 하는데 네. 그때 이후로 주식이 좀 이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그 애플 아이카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올 초에. 그런데 이제 그게 딜이 무산됐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맞아요. 빠진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분할 매수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인가요? 그렇죠. 이런 미래를 보고 가는 주식들은 그게 단기적으로 조정받아도 오히려 사야 돼요.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월봉으로 10년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참 보세요. 삼성전자가 향후 미래에서는 주도권을 잃을 것 같다라면 팔아야 되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도 그렇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애플 관련 이슈가 네. 없더라도 네. 어쨌든 간 미래차에서 완전히 그렇죠. 확실한 회사기 때문에 EGMP 얼마나 잘 됩니까? 아이오닉5 대박 쳤죠? 네네네네. 지금 기아차 EV6 같은 경우 대박 쳤죠? 그럼 EGMP를 이렇게 잘하는데 검증이 됐잖아요. 나중에 애플이 그냥 계속 외면할 수 있을까요?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EGMP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나중에는 오히려 애플 니네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서로 밀당을 적당히 하고 있을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뭐 시장에 계속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거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제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시대에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건가? 그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그게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러면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네, 또 마음이 놓이네요. 네, 그렇죠. 내 친구도 마음을 놓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이 땡땡님이 엄청 길게 이제 인텔의 10나노 CPU AMD를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으로. 저는 사실 질문도 잘 이해가 네. 안 가요. 아니 이분 애널리스트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일반인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질문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열심히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네. 이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텔의 10나노 CPU와 AMD의 7나노 CPU가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정 때문에 몇 단계의 나노 차이에도 이런 결과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인텔의 트랜지스터 집적도 기술만일까요? AMD 같은 경우는 TSMC에 파운드리를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 그 TSMC나 삼성전자 7나노 공정 수준이 인텔 10나노하고 비슷하다라는 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업계 정설이긴 한데요. 왜 TSMC하고 삼성은 7나노인데 인텔의 10나노하고 성능이 비슷하지? 라고 한다 그러면요. 일단은 인텔 같은 경우는 X86 계열의 아키텍처를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시스크 기반이에요. 컴퓨팅 자체가. ARM 같은 경우는 리스크 기반이거든요. 뭐 TSMC나 삼성전자가 주로 파운드리 하는 거는 암코어 텍스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ARM이라는 회사가 Advanced RISC 머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ARM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CISC가 좀 회로 설계가 좀 더 복잡하고요. RISC보다 좀 이제 어려운 측면에 있어서 성능으로 보면 인텔 10나노가 리스크 기반의 한 7나노하고 비슷하다라는 게 이제 업계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검증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선폭이라는 거는 뭐냐? 트랜지스터 머리 저희 선폭의 크기를 가지고 요 나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7나노라는 거죠. 트랜지스터 하나의 스위치 선폭의 크기가 7나노라는 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부터 설계, 공정까지 다 직접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암코어 기반은 굉장히 생태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EDA 툴이라는 걸 씁니다. 주로 설계할 때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어떤 설계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인텔은 다 혼자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공정 난이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7나노라고 해도 TSMC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7나노의 성능이 좀 다릅니다. 트랜지스터 선폭 같지만요. 밀도가 TSMC가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7나노라고 해도 TSMC가 좀 앞서 있고 5나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TSMC 칩이 당연히 다 좋은가요? 라고 보면 반도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성능이라는 부분도 있고 전력 소모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 통합성 뭐 이제 반도체 통신 버스라 그러죠.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요구되는데 일단 밀도라는 측면에서는 TSMC가 앞서 있고 전력 소모에서도 앞서 있죠. 그래서 삼성이 이제 3나노부터는 핀펫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라는 공정으로 가는데요. 핀펫보다 GAA로 가면 밀도는 떨어져요. 그러면 삼성의 어떤 타깃으로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퍼포먼스, 반도체 칩의 성능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밀도는 상당 부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장의
좀 더 먹힐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트랜지스터 밀도 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요. 암코텍스가 서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인텔향 서버용 CPU는 다 기존의 어떤 IDC라고 그러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서버는 인텔의 CPU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애플 M1 사태도 알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자기의 IDC에 자기들 설계한 직접 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ARM 기반, 암코어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ARM의 장점은 뭐냐면 X86 대비해서 퍼포먼스는 좀 떨어지지만 저전력 기반이기 때문에 IDC에서 나오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기 소모를 줄이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이나 ESG 트렌드에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특징들인데요. 기존에는 X86 대비해서 암코어가 퍼포먼스는 떨어지는데 저전력이라는 게 정설이었는데 M1을 보니까 퍼포먼스도 안 떨어져요. 오히려 X86을 능가할 정도로 컴퓨팅 파워 자체가 좋아졌다는 측면. 그때 영상 네. 때도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암코어텍스 기반으로 서버용 CPU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삼성이나 TSMC는 기회를 노리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될까요? 근데 이분 분명히 애널리스트 아니면 업계 계신 분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RM을 인수한 이유가 그 CPU 코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설계한 거거든요. 보통 AP 같은 경우는 CPU도 있고 GPU도 있고 뭐 ISP 같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GPU는 잘하는데 CPU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ARM을 인수를 머지를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을 탈탈탈탈 털어서 아주 갈아 마신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대표님께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있음을 참고만 하세요. 다시 한번 명심해 저희 주시기 리딩방 바랍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